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아니, 만노 자꾸, 지난주에. 아니. 좀 조용히 해봐, 좀. 네, 지난주에 하도 신경질 많이 내가지고. 사실 우리 모기님이나 우리 현숙쌤이나 전부 원래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요 뭐 같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함께 지낸다고 굉장히 친한 줄 아는데, 전부 이제 오래됐지만 옛날에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가족처럼 지내는데, 아무 이렇게 대가 없이 늘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데, 내가 늘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지난주엔 이게 마우스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또 뭐 안 됐지? 그래, 그림책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야 되는데 이상한 PDF 파일로 보내가지고 그것도 그랬지. 스피커 안 됐지. 저도 하도 열받아가지고 지난주에 강의 끝나고 집에 가봤어요. 하루 째고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막 이런 열받는 걸 이제 이야기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당신 강의 그 쓸데없는 강의들은 많이 오는데 가끔씩 신경질을 내야 정리가 된다 하더라고. 좀 그냥 호기심이 지나가다 온 사람들 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정말 뭐 어떤 경우라 어떤 꼬라지라도 보고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했거든. 우리 와이프만 그냥 크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오면서 내가 어떤 경우라도 짜증을 안 내야지 하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미리 점검을 했거든요. 현숙쌤 시켜 마우스 새로 샀죠. 모기님 어제 오늘 할 그림책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미리 USB로 줬어요. 제 컴퓨터에서 다 확인했어. 근데 오늘 와서 이걸 노트북에 복사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겨우 지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막 저도 당황해가지고 봐요. 바탕 화면에 막 복사해놓고 봤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강의를 귀하게 여겨줘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뭐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중간에 20번을 강의하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꼴이 보기 싫으면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시거나. 제 가장 큰 단점이 꾸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이걸 잘해야 되거든. 자기 관리, 화가 나도 이렇게 좀 컨트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해야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를 진단할 때 약간의 자폐와 약간의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는 약간이 아니고 중증 분노 조절 장애, 이 둘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 속상한 거나 이런 걸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표현해서 상대한테 전달을 못해. 예를 들면 모기님한테 전달을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버럭 하는 거지. 제 별명이 버럭상도잖아요. 장애가 있다는 걸 좀 알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출석 불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처음 오신 분만 아까 손 드셨죠? 어디서 왔어요? 달성군 육아초등학교? 네네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 댓글 다신 분이죠? 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은정이 소개로 왔습니다. 누구 언니? 은정이 소개. 은정이가 누구야?
동네마다 꼭 저런 은정씨 같은 언니들이 하나씩 있다. 마당발. 우리 동네마다 우리 여기 한순초등학교 그 누구지? 그 언니 이름 뭐야? 따오기 언니처럼. 따오기 언니 왔어요? 오늘 아파서 못 왔어요. 다행이네. 이렇게 후배들을 다 몰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가 움직이니까 다 따라 움직이잖아.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예. 어디서 왔어요? 떨지 말고 이야기. 한솔초등학교? 애기 몇 학년이에요? 2학년입니다. 작년에 그럼 강의 듣고. 네, 작년에 저 아이파크에 도서관 강의. 네. 예. 지금 이제 원래 학기 초가 돼가지고 부모교육 강의 학교 선생님 담당 부장 선생님들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아직 한솔하고 용천이 안 와. 멀리 돌아다니면 뭐하노? 한솔하고 용천, 한샘. 우리 동네 엄마들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 봄나른님 왔어요? 안 왔어? 이 댓글을 수정해놨네. 내가 하도 물어보니까 5년 전 월천초에서 하면서 이렇게 막 강조해가지고 댓글을 3월 15일 아이가 아파서 결석하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제가 얼굴을 익히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 부르거든요. 오늘 너무 늦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그림책은 우리 연구소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이번 주에 같이 수업한 그림책 중에 이 책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영어 원본의 제목은 그냥 보르카인데요. 우리말 번역으로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이렇게 이걸 제가 2학년도 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2학년 수업 오늘이지 3, 4, 5, 6학년들을 다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쭉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봤어요. 나온 지 벌써 한 50년 된 그림책인데 이번 겨울에 이제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림책의 작가 존 버닝엄 선생님이 원래 1월달에 돌아가셨죠. 80 몇 세로 돌아가셨는데 부인도 유명한 그림책 작가예요. 헬렌 옥슨버리라고. 이번에 그림책 가지고 이제 제가 학교 강의 같은 데서 가끔씩 추천하고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지각대장 존, 또 알도 뭐 이런 책들이에요. 대충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책을 엄마들한테 막 알려가지고 급히 구해가지고 존 버닝엄의 자전적 전기 같은 이거 뭐 그림책도 아니고 뭔가 몰라. 존 버닝엄의 일생의 이제 역작들을 자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책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존 버닝엄에 대해서 쭉 읽어봤죠. 어떻게 이 이런 한 권 한 권의 그림책들을 만드는지, 뭐, 안에 보면 기본 처음 그림 그리는 과정부터 해서 왜 이런 그림책이 나왔는지, 뭐, 이런. 영국에서는 뭐, 거의 영국을 대표하는 몇 안 되는 그림책 작가 중에 한 분이고요. 어머니도 뭐, 지각대장 존은 이제 다 알 테니까, 웬만하면 다 알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상이 미국에는 칼데콧,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 존 버닝엄은 그 평생에 딱 2번인가 이 게이트 그린 어웨이를 받았는데
존 버닝이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그림책이 이 책이에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루카. 이 책을 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았죠. 무려 50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의미 있는 이런 그림책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 그림책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림책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존 버닝의 그림책들은 단순히 아이를 위한 그림책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런 이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존 버닝이면요, 그림책을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80 넘은 노인이지만 늘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번에 이 자전적인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릴 때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10군데 이상의 학교를 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대안학교 썸머힐, 온 세계가 영국의 썸머힐이라는 그 자유학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이 막 그 산출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다양한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간디 학교부터 뭐. 내가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애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요 하면서, 썸머힐 유치원역. 썸머힐은 정말 자유로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저 스페인에 가면 옛날에 그 어린이 공동체가 있었죠. 벤퍼스트 공화국이라고. 그 뭐 몇십 명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어린이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벤퍼스트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처럼 썸머힐도. 그래서 이 썸머힐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지금 독일에는 뭐 발도르프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존 버닝님 자신이 다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기존의 제도 교육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10군데 이상의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썸머힐을 나왔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의 그 자기의 가난함을 잊지 않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읽어내는 그런 주옥 같은 그림책들을 많이 남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읽어내나 몰라. 그래서 한 권 한 권이 다 제대로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음미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투영해서 읽으면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림책들이죠.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으로 엄마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우리 모기님한테 사진 좀 찍으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도 이 책 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했대요. 언제인지 몰라. 최근에 했대. 작년인가? 작년이에요? 그래? 나는 재작년쯤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2019년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책을 읽고 나서 또 이야기할게요. 지난주 책이 뭐였더라? 나비를 잡는 아버지처럼 길진 않으니까 한번 들어봐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이라는 기러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플럼스터 부부는 영국 동해안에서 가까운 황량한 늪지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동안 조상들이 살던 곳이죠. 거기서 플럼스터 부부는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습니다. 봄이면 플럼스터 부부는 늪지로 돌아와 둥지를 손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플럼스터 부인은 알 낳을 자리를 잡고 플럼스터 씨는 망을 보았죠. 플럼스터 씨는 누구라도 둥지에 다가오면 쉿쉿 소리를 냈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플럼스터 씨는 가끔씩 쉿쉿 거렸습니다. 대단한 일인 줄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뒤에 알이 깨어났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플럼스터 씨네 둥지에 아기 기러기 6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플럼스터 씨는 어찌나 좋은지
축하잔치를 벌이고 이웃에 사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아기 기러기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기 기러기들의 이름은 아치, 프레다, 제니퍼, 오스왈드, 티모시, 그리고 보르카. 아기 기러기들은 아주 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르카는 달랐습니다. 언니 오빠들처럼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물갈퀴 달린 발도 있었지만 깃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죠. 의사 선생님은 보르카를 찬찬히 진찰했습니다. 그러더니 깃털이 없는 것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인데 하더니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플럼스터 부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죠. 보르카에게 깃털을 짜주라고 말입니다. 플럼스터 부인은 등에 바늘을 꺼내 깃털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깃털을 짤 수 없었죠. 하지만 얼핏 보면 깃털처럼 보이는 포근한 회색 털옷을 짰습니다. 뜨개질이 다 끝났습니다. 플럼스터 부인은 보르카를 불러 털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보르카는 어찌나 좋은지 날개를 퍼덕이며 빙빙 돌았습니다. 밤이면 늘 오들오들 떨었으니까요. 보르카는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자기 깃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림거리만 되었죠. 보르카는 너무 슬퍼서 기다리 갈 데가 우거진 밭에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어린 기러기들은 날기와 헤엄치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르카는 다른 기러기들이 못살게 구는 바람에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처졌죠. 보르카가 수업 중에 빠져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몹시 바빴습니다. 보르카는 헤엄치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에서 헤엄치고 나면 털옷이 다 마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 그만두었죠.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갑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기러기들은 더욱 바빠졌어요. 이맘때쯤이면 늘 기러기들은 먹이 구하기가 더 쉬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플럼스턴의 식구도 이미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우 치는 겨울에도 끄떡없게 나뭇가지로 둥지를 잘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러기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드디어 떠날 때가 온 거예요. 기러기들은 나이 많고 슬기로운 기러기를 우두머리로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모두들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죠. 하지만 보르카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르카는 날 수가 없었거든요. 보르카는 숨어서 떠나가는 기러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보르카가 빠졌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여행 생각에 모두들 너무 바빴거든요. 기러기들이 침침한 하늘로 사라지자 보르카는 방울방울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르카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보르카는 묵을 수 있는 마른 데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보르카가 줄지어 배들이 닻을 내린 강 어귀에 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보르카는 갑판에 불 꺼진 배 한 척을 골라 건널 다리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보르카는 짐 싣는 창고로 내려가자 멍멍 짖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개가 확 달려드는 바람에 보르카는 화들짝 놀랐죠. 그런데 기러기라는 걸 알고는 개는 짖는 걸 멈추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개 이름은 파울로였습니다. 지붕 있는 데서 묵고 싶어서 그랬다고 보르카는 말했습니다. 파울로는 낡은 자루가 쌓여있는 대로 보르카를 데려갔습니다. 보르카는 어찌나 피곤한지 곧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크롬비호라는 이 배는 메칼리스터 선장의 배였습니다. 메칼리스터 선장은 친구 프레드하고 그날 밤 늦게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침 일찍 동트기 전에 항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울로는 창고에서 자고 있는 보르카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그만 보르카 생각이 나서 선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러기가 배에 타다니. 우리하고 런던에 가려면 뱃상만큼 일을 해야지. 파울로는 물론이고 선장이며 프레드하고도 곧 친해졌어요. 보르카는 부리로 밧줄을 감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줍기도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거들었죠. 대신에 맛난 음식을 듬뿍 받았습니다. 드디어 콜럼비오는 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템스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런던 가까이 온 거죠. 맥칼리스터 선장은 런던에 가면 보르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선장은 보르카를 큐가든에 두고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큐가든은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이랍니다. 템스강이 큐가든을 지나갈 때 맥칼리스터 선장은 보르카를 울타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기러기들하고 함께 지내라고요. 보르카는 친구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약속했죠. 큐가든에 있는 기러기들은 깃털없는 보르카를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큐가든에는 온갖 이상야릇한 새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르카가 털옷을 입었다고 웃어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친절했습니다. 특히 퍼디넌드라는 기러기가 친절했습니다. 퍼디넌드는 보르카를 잘 돌봐주고 헤엄을 잘 가르쳐 주었죠. 보르카는 지금도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칼리스터 선장과 프레드와 파울러는 런던에 올 때마다 보르카를 보러 왔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큐가든에 가면 다른 기러기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기러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기러기가 바로 보르카랍니다. 이 짧은 그림체를 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3학년 아이들이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그림책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엄마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늘 읽어주고 보내라고 하죠. 그 제가 3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는요, 저한테 모르는 말을 잘 묻는 친구들에게 1,000원씩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요, 오만 걸 다 물어. 망이 뭐예요? 망을 보잖아요. 여기 보면. 동해안이 뭐예요? 이걸 물어요. 어떤 6학년 아이는 우리나라에 동해안이 있는데 영국에는 왜 같은 다른 바다인데 동해라고 불러요? 하면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한두 개. 이상야릇이 뭐예요? 뭐. 또 뭐 묻더라? 물갈퀴가 뭐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어주면 내용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구체적인 디테일한 한 어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궁금해하면 이런 거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저도 어떤 질문을 받으면 내가 즉각 설명할 수 없는 말들이 이상야릇. 그러면 전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네이버 국어사전 보고 또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3학년하고 수업을 이렇게 했다니까. 물론 6학년하고는 이제 좀 다른 수업을 했지만,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인터넷 서점 서평 같은 거 보면 이건 이제 장애를 주제로 한 그림책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보르카는 깃털이 없으니까 신체적 장애를 가진 기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확장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장애 친구를 뭐 장애 친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장애 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거나, 그죠? 함께 놀아주고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어린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화하려는 시도예요. 아이들 알아서 깨닫고 커가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 뭐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뭐 장애를 가지면 도와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교훈적인 도구로 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사고를 확장해서
깃털없는 기저귀 보르카를 단순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친구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고요. 생각을 좀 넓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체적 장애만 장애가 아닌 거죠. 저는 신체적은 거의 건강해요. 멀쩡하죠. 근데 신체 이외의 부분에서 장애가 많아. 아까 말한 자폐도 있고요. 또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겉으로 화장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멀쩡한 척하고 다니지만 집구석에서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우리 다 사이코죠, 사이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이런 거죠. 저는 이거 10몇 년을 지금 15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요 격려가 필요해요. 항상 두렵거든요.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 이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그죠? 지난주에도 내가 막 극하고 마이크도 안 되고 막 내 스스로 막 자책이 되고 막 있잖아요. 아이고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오겠지 하면서. 아니 저도 이런데 영식 교육 전문가라 하고요. 예.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보르카처럼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함께 살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이 존 버닝엄은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비장애인이고 친구는 장애인이라면 나는 친구를 도와야 되는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그죠?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도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인식이 된다면 이건 그렇지 않죠. 이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겸손은 그래. 겸손은 막 이렇게 가르쳐서 배워서 이렇게 되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내 마음가짐 이게 겸손이거든요. 막 나는 굉장히 잘났어. 겸손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 아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했거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묻는 질문에 손을 못 든 경우가 없어. 어릴 때 책 많이 읽었죠. 아빠한테 많이 시달려가 공부 잘하죠. 뭐. 겸손을 못한다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보고 겸손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겸손이 돼요. 똑똑한데. 그런 때는 잘난 척 하게 되는 거라. 나중에 우리 애가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이제 A4를 한 장씩 나눠주고 친구들한테 뭐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상황에서 조언하고 뭐 이런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 A4에는 나머지 29명의 아이들이 조언하는 거라. 그림도 그리고 뭐 니는 6학년 올라가서도 1등 해라 뭐 이런 덕담도 하고. 우리의 조언 중에 3분의 1은요 부럽다, 니 공부 잘해서 부럽다, 6학년 가서도 공부 잘해라 뭐 이런 말이었어. 3분의 2는 뭔지 알아요? 잘난 척 좀 그만해라 이거였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뭐 저를 불러가지고 걱정을 하더라고. 아이고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네요 하면서.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꺾이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니 잘난 척 하지 말이 하고 막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된 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런 조언도 많이 받고 핀잔도 많이 듣고 할 거 아니에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인생을 배워가는 거죠. 나중에 중학교 되니까 어떤지 알아요? 눈치를 보고 있다가 친구들이 아무도 손들지 못하는 질문에만 손드는 거라. 누구나 손들 수 있는 질문에는 지가 이제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 겸손이 그냥 막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학교 생활이 그런 걸 다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관계를 배운다니까. 저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관계 맺는 법을 못 배웠잖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과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뭐 공부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장례식장 가고
결혼식장 가고 하잖아.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 이런 걸 몸으로 익히는 거죠.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 남자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지금도 좀 그렇고. 애기 아빠들 막 가끔씩 엄마 따라 여기 강의하러 와서 앉아있어. 그럼 내가 얼마나 긴장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친구도 관계하는 법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독고다이로 혼자 공장에 다니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죠. 만약에 그걸 배울 기회가 있었더라면 내 사회에서 성공했을 거라.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해도 표면적으로 되게 똑똑해. 근데 이상하게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라.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그 바보 같거든? 내하고 같이 살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도 인정할 거라. 답답해 죽겠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30몇 년을 고등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내같이 똑똑한 사람은 월급 주는 데가 없어. 참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척척 자기 할 일을 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척척 해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스카이캐슬을 막 가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 아이들 나름의 연약함이 다 있어요. 우리가 겉보기하고 다르다니까. 자, 그러니까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가 바로 나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아이들하고 이 그림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엄마도 어릴 때 뭐 못했잖아. 그랬죠? 머리도 제때 안 감고 막 했겠지. 그래 놓고는 뭐 애들한테는 머리 뭐 까무락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잔소리하는 사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책 읽으면서 엄마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엄마도 보르카처럼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 약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입장에 서면 이 보르카 이야기를 남 이야기처럼 안 하고요. 내 이야기로 할 수 있어요. 존 버닝엄은 보르카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르카는 아니 부모조차도 물론 이게 이제 뭐 짧은 그림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부모조차도 보르카가 남은 줄 모르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다 날아갔어. 이 가족도 모른다니까. 내 연약함은요, 내 이 우울감은 가족도 몰라. 이해할 수 없어. 가족하면 내가 가장 가까운 대상, 친근한 대상, 신뢰할 만한 대상이죠. 근데 정작 내 어떤 어려움이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걱정 끼칠까봐 못해. 남편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해. 네가 배가 불러서 그렇다 해서고 막 식당에 가서 접시라도 닦아봐라 하고 막. 그럼 우리는 저마다 내 마음을 정말 깊이 헤아려줄 누군가가 없다니까. 이게 보르카의 가난함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이렇죠. 저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변에서는 맨날 내보고 왜 그래 게으르노 하고 있잖아요. 성실해야지 하고 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자꾸. 특히 우리 엄마하고 형 맨날 이 새끼야 뭐. 그러니까 자존감 점점 낮아지죠. 엄마는 속상하니까 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능력이 없고 엄마가 학교를 못 보내주고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한탄이 되고 이렇게 했죠. 또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고 하니까 그래서 신세한탄을 늘 자식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려고 하는 말인데 전부 이제 신세한탄으로 번역돼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다 카디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성장해봐요. 자존감 굉장히 낮아지죠. 존 버닝엄도 여 군데 학교를 도와야 적응을 못해가지고 썸머힐까지 갔대. 어린 시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러기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기러기가 버려졌는데 외롭고 쓸쓸한 기러기들만 모이는
영국 런던에 가면 지금도 큐가든이 진짜 있는지 몰라. 누가 똑똑한 사람 있으면 지도 검색해보든지. 런던에 가면 큐가든이 지금도 있다 하잖아요. 거기 가면 깃털 없는 기러기가 한 마리 있대. 현재 진영용으로 써놨어요. 혹시 그 기러기를 보거든 보룩한 줄 알래. 거기는 이상야릇한 기러기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아무도 보룩하 보고 지랄 안 한대. 처음에 저를 보면 막 지랄 하잖아요. 뭐 무슨 선생님이 뭐 욕을 하노하고. 근데 요즘 이제 저하고 오래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웃시대에서 함께 사는 우리 엄마들 보면 저 인간은 원래 저런갑다 하죠. 저는 인사를 못 하잖아. 여러분들 모르죠? 요 연구소 이제 붙박이 된 엄마들 보면 다 알아. 나는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내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막 너무 막 내가 막 어쩔 줄 모르고요. 제 17살 때인가 서울에서 혼자 자취할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동네 6살짜리 애기가 있어. 6살짜리 꼬마, 여자 꼬마인데 한 이웃이야. 달동네. 걔도 동네, 이 달동네에 친구가 없었나봐. 나는 17살이었어. 걔가 내한테 좀 친절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요. 나중에 걔 이상한데 내가 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외롭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린 보룩하죠. 사지 멀쩡해도 보룩하예요. 우리 아들 공부 되게 잘하잖아요. 엄마 부럽죠. 공부 잘해도 연약해요. 우리 아이한테는 최근 1년 사이에 3번의 큰 고비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아이가 새벽 3시에 카톡이 왔어. 저는 새벽 3시에도 안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온 줄 알아요? 엄마 아빠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바로 답장했어요. 니 오늘 술 마셨지? 그러면서. 그렇대. 학부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집에 가서 오바이트하고 이제. 그래도 우리 아이는 이런 말을 심심하면 하거든요. 신기해 29 청년이 엄마 아빠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한다는 게 정말 복 받은 거죠. 어제는 뭐라고 카톡 온 줄 알아요? 10시 반에 지금까지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간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아이고 힘들겠다 하면서. 저는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정말 부럽다 하면서. 아빠 어릴 때 꿈이 서울법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잘 살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우리 애도 저를 유전받아서 그런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한 아이가 커가는 건 그냥 되는 게 없죠. 왜 그 나섭주 시인인가? 대추 한 알이라는 짧은 시 있잖아요. 대추 한 알, 뭐 작년에 제가 그 그림책 가지고 강의한 적 있나? 아직 안 했죠. 대추 한 알 그냥 연구하는 법이 없다 하면서 뭐 설이 뭐 서말 뭐 어쩌고 저쩌고. 대추 한 알에 시 검색해봐요. 뭐 몇 줄한테 석 줄인가 넉 줄밖에 안 되는 시야. 대추 한 알 연구하는데도 그냥 되는 게 없대. 꼭 작년 이맘때였어요.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취업해서 살았잖아요. 그것도 막 매일 경제신문에 났다니까. 일본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구인난이 심한 거죠. 일본 대기업은 한국하고 달라서 그래서 인재들을 뽑으면 평생 직장이 거의 보장되는 이런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사오정 하죠. 40대 중반만 되면 대기업에서 잘리게 되고 이런데. 그리고 우리 아이 이번에 그 서울대로스쿨 가면서 자기소개서 썼던데 그래서 내가 좀 알게 됐는데 대학 들어가서 학부 때 문화인류학 강의를 들으면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라. 국가라는 것이 근대
정치제도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죠? 지배자들이 지배를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가 알게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이거 좀 어려운 말, 코스모폴리탄이 되고 싶다. 세계인. 코스모폴리탄이 되고 싶대.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간 거죠. 해외에서 살고, 해외 취업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우리 아이 다니던 회사에서 한국에서 인재를 딱 3명 뽑아갔는데,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랬어요. 그리고 일본어 원어민 과외를 한 달에 100만 엔인가 100만 원인가 하는 과외를 회사에서 붙여주기도 하고, 월급하고 상관없이 또 그 원룸 오피스텔을 숙소를 제공해주고 괜찮은 조건에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부딪혀왔어요. 자기는 이제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회사 생활 해보니까 한국이라는 것이 자기만이 가진 장점인 거라. 한국말을 한다는 것,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 뭐 인수합병 이런 업무를 할 때 자기를 발탁하는 거예요. 신입사원인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 국가 정체성이 자기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인수합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일본 그 법률 회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 지는 한국말 잘하고 일본말 잘하는데 문제는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전문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일본 법률 회사 로펌의 자문을 계속 받고 자기는 그냥 메신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의를 느끼고 자기가 법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작년에 28이었잖아요. 28에 어렵게 회사 취직해가지고, 요즘 막 우리나라 취직하기 힘들다고 난리잖아. 회사를 그만두기가 쉽겠어요? 작년 또 꼭 이맘때 3월 달에 일본에서 계속 전화가 와. 아빠 우야꼬, 아빠 우야꼬. 우야꼬 하는 말은 벌써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라. 여러분들 애들하고 대화할 때요, 우야꼬 하면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면 안 되고 애 마음을 읽어야지. 야, 꿍꿍이가 뭔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이구나. 그럼 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 오늘 하루 쉬자, 엄마하고 놀자 하면서 이렇게. 그렇다 대놓고 뭐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야. 저 버전으로 말하면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막 하면서 네가 어렵게 취직해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지금 그만두고 네가 이제 28인데 뭐 어떻게 먹고 살락하노? 이렇게 말하면 이제 소통의 단절. 저는 이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서 벌써 우약곡한 말에 대답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아이 마음을 편하게 했죠. 네 마음대로 해라. 아빠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하겠다. 괜찮다 하면서. 안 그래도 일본에 가서 아빠가 네 얼굴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게 너무 서운했는데 돌아오면 그래도 2달에 한 번 볼 거야 아이가 하면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 마음을 샀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용기를 내고 3월 31일부로 사표를 냈어. 이게 첫 번째 고비였죠. 옛날 재성질 같으면 저도 발음만 해야 되죠. 야, 니 취업 난 들어봤나? 지금 노량진에 가볼래? 공시생이 얼마나 난린 줄 아나? 경쟁률 얼마인 줄 아나? 하고 막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내려놓는 법을 내가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금고비 넘어갔어요. 애가 계속 고민하지만 아빠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하니까, 그러면 나 한국에 돌아서 로스쿨 갈래 하면 사표를 냈어. 내가 작년에 강의할 때 했죠. 3월 31일부로 사표가 수리됐잖아. 로스쿨 시험 치려고 하면 7월 초에 시험이 있는데 한국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용 안 하고 일본말만 쓰다가 빨리 돌아와가지고 로스쿨 입시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세계 여행을 한 달 하고 5월 초에 귀국할게 이카는 거라. 내가 우리 아들이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욕도 못하겠고, 어젯밤에도 애가 욱하더라고. 그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 아빠 강의 듣고 있어. 지금
지난주 강의 듣나 봐. 우리 아들도 늘 멀리 떨어졌으니까 아빠 마음을 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위로받고 이러거든요. 그때 속 많이 상했어요. 내 마음으로는 자식이니까 걱정되잖아요. 7월 초에 로스쿨 입문시험 리트라는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말 거의 사용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 걱정이 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빨리 들어와서 리트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행을 하겠다고 한 달 여행하고 5월 초에 귀국했다니까? 5월 초에 귀국해서 7월 초에 시험을 쳐요. 와가지고 또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실제 시험에서 사용되는 리트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내라는 거야, 내보고. 똑같은 크기와 판형으로. 그래가지고요, 또 인터넷 검색하면 시험지를 그대로 재본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 옛날에 수능 때 이거 다 해봤어. 수능 시험지와 똑같이 우리 애도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린트하면 작잖아, 실제 시험지보다. 실제 시험지는 8절인지 B5인지 하여튼 그런 특수한 용지죠. 근데 우리가 보통 프린트하면 A4잖아. 크기가 달라. 그 실제 시험과 똑같은 느낌과 감각으로 연습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또 해가지고 급하게 10년 동안 리트 기출 문제를 재본해가지고 또 집에 택배를 시켰다. 보더니 또 쨍찌랄 하는 거라. 옆에 스프링 구멍이 잘못 뚫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지보다 좀 작대. 내가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거 쳐받고 또 주문했어요. 생쇼를 했죠. 애는 긴장하고 점점 이제 예민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가 28인데 지도 알잖아요. 내가 잔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 28인데 사표를 내고 왔어. 먹고 사는 걱정이 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어. 또 좋은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지방 로스쿨 가는 건 얘들은 아예 개념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양대 로스쿨 이상, 메이저 5대 로스쿨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감 없죠. 불안에 떨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와이프가 내가 저녁마다 퇴근해 가면 게임을 하잖아요. 내 게임한다고 우리 와이프가 거기다 거실에 앉아가지고 신체 한탄을 하네? 하여튼 불평불만 섞인 짜증 섞인 또 게임하라 하면서 우울해 죽겠다 하면서 한마디 딱 했어. 근데 우리 애가 그 말을 들은 거라. 사랑하는 엄마가 지금 불행해 보이는 거라. 그래 갑자기 우리 애가 뚜껑 열려가지고요. 컴퓨터방에 가더니 내 게임하는 게이밍 키보드, 게이밍 헤드셋,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모니터 다 부숴붙잖아. 난 자다가 하고 그리고 나서 24시간 동안 우리 집은 지옥이었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누워서 울었죠. 눈물만 흘렸지 그냥. 거기서 내가 만약 아빠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 새끼 네가 미친놈이가 네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죽을 똥 살 똥 싸워야 되는 거죠.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면서 24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있어요. 우리 애는 극하고 나서 지도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지는 지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공부 이제 끝났지 이제. 여기서 만약 감정적으로 나갔으면 이제 심하게가 서울대 로스쿨이고 찌랄이고. 근데 24시간 동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내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까? 근데 나도 상처를 받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인데 와이프 미워 죽겠는 거라. 저 옆에 내가 저기 괜히 한 소리 안 했으면 애가 열받을 일이 없는데 괜히 엄마가 불행한 냄새를 풍기니까 애가 막 예민해가지고 막 안 그래도 긴장해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막 와이프가 원망이 돼가지고 막 지금 뭐 미워 죽겠어. 막 당장 이혼하고 싶어. 그렇게 와이프한테 책임 전가해봐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게임을 끝나. 너무 재밌는데. 그것도 불가능해. 24시간 동안 제가 정말 침대에 앉아 죽은 사람을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애도 지 속상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우리 애는 이제 지가 사고는 쳤잖아요. 이제 아빠의 액션을 기다리는 거라. 이제 지를 살리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나도 뭐 용기가 나야지. 공급을 받아야지. 내게 좋은 마음이 생겨야 가서 뭐 하죠.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있잖아요. 저 새끼 아무래도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싶고 막. 와이프 밉고 그 다음에 아이 밉고 막 전부 원수인 거라 원수.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저 안에 이제 다른 마음이, 평소에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늘 말씀 듣고 산다고 했죠. 사람은 말을 듣고 사는 존재예요. 육신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밥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담은 말을 들어야 내가 살아나. 당신 참 수고했어. 어떤 마음이 담긴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 사람이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물학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행복하고 자존감 높게 살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되거든. 이 마음이 담긴 말을 성경에서 말씀 이렇게 불러요. 메시지죠, 메시지. 우리는 다 어떤 메시지를 들으며 살거든. 스카이캐스 같은 연속극을 보면서 은연중에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온다니까. 심지어는요, 어떤 연속극을 보다 보면요, 무대 장치, 그 세트, 소파, 저 어느 브랜드 곡하고 막 협찬한 브랜드 찾고 막, 거기서는 메시지가 온다니까. 아, 돈을 많이 벌면 저런 세트를 갖출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저절로 오죠. 사람은 말을 듣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24시간 흘러가지고 제가 아이 방에 찾아가서 저보다 훨씬 그 두껍고 굵은 아이 종아리를 주무르면서 내게서 할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전혀 다른 말이. 네가 네 집을 떠나서 멀리 일본에 가서 니도 모르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네 온몸으로 다 받다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28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니도 많은 걱정이 되지. 네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니도 모르게 이렇게 그 긴장이 오히려 터져 나온 것 같다. 뭐 하여튼 이런 취지로 그때 하여튼 그 마음을 흉내를 못 내겠어. 하여튼 내가 울면서 우리 아들을 위로했어요.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고 괜찮다 하고. 그러니까 그제서 애가 통곡을 하면서 있잖아요. 아빠 미안해. 아니 마음이 풀린 걸 보고 제가 우리 와이프를 불렀어요. 거실에 앉아서 어떻게 되는 거, 두 남자가 전쟁을 하는지 뭐 자기도 사고는 쳐놓고 지금 긴장된 상태로 있는 와이프를 아예 방으로 불렀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혁이가 지금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을 어디 해소하지도 못한 채 혼자 온몸으로 받고 살았다. 그래서 너무 예민해져 있고 이렇다 하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다음날 다시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헤드셋하고 다 새로 샀어요. 목임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그 다음날 바로 정신과에 갔어요. 자기가 하더라고. 아빠 나는 성인 ADHD인 것 같아. 주의력계 과잉행동장애 있죠.
공부 잘하게 보이죠. 멀쩡하게 보이죠. 근데 지는 지가 좋아하는 일엔 정말 한없이 집중해요. 근데 지가 관심 없는 일은 완전히 소홀한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내신이 그렇게 개판인 거야. 지연 말단적인 막 성실성을 요구하는 암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못해. 대학교에서 학점도 완전히 꼴찌라 했죠.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중에 학점이 꼴찌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가서 지가 쭉 정신과에서 오랫동안 상담하고 쭉 검사도 하고 자기 진단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같이 공부 굉장히 잘하고 모범생으로 유명한 아이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보르카, 깃털이 없는 보르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면만 보고 막 대단하네 뭐 이럴 일이 아니에요. 다 연약한 구석이 다 있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들 봐도요, 다 영혼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 요즘 봐요, 뭐 잘 나간 애들 하루아침에 추락하죠. 대통령 되려고 하던 사람도 뭐 스캔들 일어나고 한 방에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좀 늦었잖아. 뉴스 보니라고. 정준영 의외되는가 싶어가지고. 불과 몇 년 전에 뭐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 싱가포르에 살고 뭐 저 외국 생활 오래 하고 뭐 이래가 이 규범적으로 굉장히 약화돼 있겠죠. 한국 유교적 문화 이런 게 없으니까. 아직 철도 없고 근데 출세는 했고 스타덤에 올랐고 애들 보니까 안 됐더라고. 물론 범죄 자체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거 보니라고 뭐 승리하고 뭐 밤새도록 조사받고 기가 있다. 그거보다 내 늦었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다 보르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보르카는 깃털이 없지만 너희들이 이제 새학년이 돼서 새학급에 가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나와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보르카는 나와 다른 아이예요. 나는 정상이고 보르카는 장애고 이게 아니고. 학급에 가서 생활하면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 그죠? 잘 나대는 애도 있고요. 또 너무 말이 없는 애도 있고요. 맞죠? 우리 연구소에 있는 애들도 봐도 그래요. 너무 막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 애도 있고요. 물어도 모기 소리만큼 막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고 속 천불 난다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 하면서 이런 다양한 아이들 만나잖아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학교생활 어려운 거라.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든. 내 기준과 다르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관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이렇지만 나와 다른 누군가가 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해보니까 모든 면이 다르더라고. 영화 보는 거, 우린 영화 보러 같이 안 가잖아. 우리 와이프는 늘 뭐 멜로 이런 거 봐. 드라마류. 저는 늘 느와르 보거든. 저는 도박영화 이런 거 정말 좋아하고 조폭영화 이런 거. 근데 우리 와이프는 막 질질 짤고 뭐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런 영화 있죠. 나는 그럼 잠이 와서 못 봐.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그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들은 유명한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만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내 입장이 있거든.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은 시어머니 입장에 있지 못해. 시어머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시어머니가 대부분 적이 없는데 나는 며느리일 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면 더 꼬여. 이해하려고 할수록 이해할 수 없거든. 그래서 상대방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돼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모르지 뭐. 시어머니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인이라고. 근데 내가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수능을 딱 치는 고3이 됐어요. 수능 치러 가는 전날이 딱 되니까 저도 그래도 고수잖아요. 자녀교육 고수라서 우리 애 고3이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해외 선교도 나가고 이랬는데 우리 애가 수능 치러 가는 전날이 됐어. 전날이 되니까 내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이렇게 얹히는 거야. 보통 고3 되면 돌덩이가 가슴속에 있는데
시험 치기 전날 되니까 내가 가슴이 묵직한 것이 막.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야, 고3 시절을 통과한, 내보다 먼저 고3 부모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야, 이런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 나와 같은 이 과정을 통과했구나 싶으니까 존경스럽대요. 아이를 군대 보내니까 나보다 먼저 자식을 군대 보낸 모든 부모들이 비로소 내가 존경스러워졌어. 그전엔 몰라. 그래서 인생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같은 아이도 연약함이 있어요. 은혜가 필요하죠. 정말 다행히 저 같은 아빠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의 그 연약함을 은혜로 다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 날부터 난 계속 게임하고 아이는 다시 공부하고. 자, 이게 끝이면 좋겠는데, 자, 드디어 이제 리트를 치러 가게 됐어요. 7월 초에. 일요일날 이제 우리 아이는 고사장을 성균관대로 했어요. 성균관대가 시설이 제일 좋거든. 일부러 성균관대 고사장을 선택했어요. 3년 전에 리트 한번 쳐본 적이 있잖아. 일본 가기 전에. 그때 성균관대 가보고 너무 시설 좋다고. 근데 적응도 할 겸 일요일 시험 치는데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인가?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기억이 안 나네. 금요일날 기차로 이제 올라가서 엄마 데리고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뭐 적응해서 이제 리트를 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아이를 실으러 동대구에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 근데 이놈의 동대구역이 내 바쁜 사이에 신축을 해가지고 신세계 백화점 생기고 뭐 이상하게 진입로 만들고 나 그 후로 동대구역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같으면 빤한데 동대구역 어디에 그 횡단보도 앞에 딱 내려주면 알아서 이제 가는데 내가 어디에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그때 내가 물으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길 묻다가 싸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 여행 다닐 때마다 길 묻다 싸웠어요. 나는 운전하고 옆에서 지도 펴놓고 막 어릴 때 우리 아이 데리고 체험학습 다니고 이럴 때 명식이 우리 와이프가 지리 전공인데 막 버벅거리는 거라. 당황해가지고 내가 막 성질이 급하니까 내가 동대구에 어디 내려주면 되노? 라고 물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고추로 가가지고 뭐 백 돌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줌마들 다 이랬대요. 아주. 나는 그칸 못 알아듣거든. 난 한 번도 안 가봤고 이제 새로 이 리모델링 되고 나서 그래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봐라 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빽 했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 애가 긴장을 바짝 하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또 엄마 아빠 대화를 보니까 좀 날카롭거든.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애가 갑자기 또 버럭 하면서 있잖아. 내가 흉내를 못 내겠네. 우리 아이 하여튼 애가 갑자기 또 분노 조절 안 돼가지고요. 뭐라 하더라, 뭐, 에이, 씨발, 뭐, 안 그래도 긴장돼 죽겠는데. 그래, 왜 싸우래? 하면서. 동대구 가다 말고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또 내가 막 갑자기 있잖아, 애국하니까, 거기서 내가 또 이 새끼가, 정신이가 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막, 차 돌려야 되고, 에이, 씨발, 때리치 앞으로 시험 안 칠란다 하고, 뭐 이래 돼. 근데 이상하게 내게서 찍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계속 또 울면서 운전했어요. 계속 울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서 한마디 하면 이제 다 지옥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전을 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제 백밀러로 내 우는 모습 다 보이겠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깨갱하고 졸려. 근데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동대구 앞에 차 세웠어요. 둘이 내리더라고. 내가 안 내렸어. 3초 동안 안 내렸어요. 여기서 안 내리고 그냥 보내면 이제 사단 나는 거지.
근데 내가 3초 만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못 내리겠던데. 정말 다리가 후두르 떨리고 못 내리겠던데. 그래도 내려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가서 또 우리 아이 꼭 안았어. 괜찮다 내 아들. 동덕에서 그게 무슨 꼬라지예요. 막 울면 또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고 네가 이제 내일 모레 시험 치니까 너무 지금 예민하구나. 아빠 왜 내려서 안 안아주는데 하더라고. 3초인데 3초 눈치챘어. 그 짧은 시간에 부둥켜 안고 둘이 울고요. 네가 너무 예민하구나 하면서 미안하다 하고 아빠는 이 리모델링 되고 처음 와봤어. 나도 어디 내려야 될지 긴장이 돼서 그렇다 하고 대충 가서 밀어버리 그냥 아무 데나 세우면 되는데 저도 예민하거든요. 이 설명을 듣고 내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그래야 어디에 주차할지 막 이런 게 딱딱 시나리오가 딱 서니까 그래서 급히 이제 애를 달래가지고 이제 차 태워 보냈어. 근데 이제 특실에 왜 한 개씩 앉는 의자 있죠 오른쪽에. 거기 이제 애 앞에 앉아있고 엄마는 뒤에 앉아있고. 근데 기차 타고 가면서 애한테 카톡이 왔어요. 엄마가 내 마음을 하나도 위로를 안 해준다 하면서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도로 더 짜증이 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또 열차 안에 있는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울면서 30분 동안 또 내 마음을 이야기했죠. 네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만 해도 장하다 하면서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긴장되겠노. 그런 이야기하면서 막 같이 울고요.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엄마는 엄마 스타일이 있고 아빠는 아빠 스타일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네가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고 그랬더니 애도 막 울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기차를 타고 간 마지막 곰이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애가 막 울고 있잖아요. 마음이 풀려가지고 아빠 엄마는 무슨 말을 하는데 계속 내가 짜증만 더 난다. 제가 부부싸움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늘 이걸 요구하거든. 우리 와이프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풀어줄 무엇.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나를 위로하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줄 어떤 인격. 이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백마탄 황제 기다리는 아가씨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이걸 기다려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그 무엇. 그 무엇이 혹시 남편 아닌가 싶어가 결혼해서 살아봤죠? 아니에요. 미안해요. 결혼생활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같이 살아보면 알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성성은 남성성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또 노동을 해서 가족들 부양하기도 하고 참 고맙죠 남편이. 하지만 정신적으로 내 인생을 위로할 그건 거기서 안 나와. 결혼해봐서 무슨 말인지 다 알 거라. 10년 살아보면 다 견적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내에게서 그걸 기대하잖아요. 부부싸움하면서 내가 막 계속 후벼 파거든. 왜?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저 대답으로는 내가 위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막 새벽에 잠을 안 재우고 막 네 아까 내한테 왜 그래 말했노 하고 계속 내가 새벽 2시, 3시까지 막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살았어요?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은 거지. 그건 우리 와이프에게서 나올 말이 아닌데 나는 혹시 거기서 나올란가 싶어서 그러면 팔 데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남편한테 계속 바가지고 했죠. 나올 데가 거기밖에 없는 줄 알고. 저도 꼭 그랬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걸 10년 이상을 하고 이제 내려놨잖아요. 아, 우리 와이프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구나.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싸우다 말고 마지막에 내가 울면서 사과하고 이러거든.
늘 이렇게 우리 집 부부싸움 항상 이렇게 끝나요. 고함 내가 지르고 악도 내가 쓰고요. 마지막에 울면서 사과하는 것도 내가 하고. 이걸 일생을 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못 만났으면 내 인생에 만족이 없었을 거라. 나도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절망적일 때 그 말 들었다 했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네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봐. 내가 이 말을 들었다 했죠. 이 말이 나를 살렸다니까. 내가 이 말 듣고 살아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또는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말을 할 수 없으면 낸 나쁜 놈이잖아요. 내가 천냥빛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큰 빛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내가 큰 빛을 탕감받았어. 돌아오는 길에 내한테 조금 빛 있는 놈한테 가가지고 빛 독촉하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이 불의한 놈아 이렇게 말해요. 나쁜 놈아. 내가 천냥빛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물며 내가 내 아들이나 내가 만나는 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죠? 내가 받은 은혜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나는 나쁜 놈이죠. 당연히 마땅히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어린 나이에 온몸으로 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험한 인생을 사느라고. 그랬더니 그 개택산에서 우리 애가 막 펑펑펑 울면서 아빠 이제 마음이 안정됐어. 그리고 좀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한테서 또 카톡이 와요. 여보 당신 아들 자꾸 운다 하면서 앞자리에서 보면 운대. 그러니까 또 걱정돼. 또 전화했어요. 엄마 카톡 하는데 니 계속 운다며 하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 강의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고 있다. 핸드폰으로 이제 지도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야 되니까 제가 이 강의 있잖아요. 금요일 강의, 학교 강의 말고 이 금요일 강의를 우리 아들도 늘 들으면서 아빠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용기를 내는 거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안심이 됐어.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틀 후에 시험을 쳤어요. 공부한 꼬라지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 리트 시험에서 기적적으로 전국 9등을 했잖아요. 우리가 시험 치고 와서 막 한 문제 마킹 지우고 그 뭐죠? 그 지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카노? 화이트? 지우고 마킹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고 걱정이 된다 하면서 이게 만약에 정답으로 인식이 되면 141점이고 아니면 130 몇 점인데 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이 발표가 났는데 마킹 걱정했던 거 맞고 한 문제 더 맞았다니까. 지가 채점했던 것보다. 그래가지고 143점 얼마. 지도교수한테 컨설팅 받으러 이제 이 학교에 원서를 내도 됩니까? 하고 갔더니 니 혹시 전국 수석아이가 익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국 수석은 149점 받은 애가 있어요. 우리는 143점 얼마인데 전국 9등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나중에 우리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막 그날 동덕에 가는 길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이 점수 못 받았다. 그때 완전 긴장을 터뜨리고 다 해소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지난 일들이 다 복이 되는 거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 보룩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지육신 멀쩡해도 보룩하예요. 연약한 구석도 있고요. 새학기가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죠. 새로운 선생님 만나죠. 학교 갔다 오면 투덜댈 수도 있고요. 우리 애들이 다 연약하거든요. 우리도 연약하고 물론. 저도요.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늘 어떤 마음을 공급해야 하지만 저도 저 혼자 있을 땐 용기가 없어요. 알아, 딸람 좀 꺼라 이제. 저도 누군가로부터 이 말 들어야 돼요. 물론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근데 우리 목사님, 내 인생의 스승 목사님 지금 위독해가 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 존 버닝과 나이가 비슷하거든. 1937년생인가. 산소 포화도가 낮아가지고 항상 산소통을 끼고 살아요. 근데 최근에 또 폐에 물이 차고 이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그죠?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수제자들, 저한테는 이제 동문 사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로부터 늘 공급을 받고 이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살고 있어요. 저도 용기가 필요하고, 또 카페에서는 최근에 유튜브 보고 강의를 듣고 온 엄마들이 좋은 댓글을 달잖아요. 선생님 강의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용기가 나요. 여기서 내가 맨날 사이코처럼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강의 한번 들어봐요. 정말 지겹거든. 출석 부른다고 30분 가지. 뭐 영양가 있는 무슨 자녀교육 노하우나 팁 같은 거 없나 싶어 기다려보면 없어. 끝날 때까지. 근데 그 강의를 듣고 감동적이라고 하니까 그분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복받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귀가 아닌 거라. 이건 마음으로 듣는 어떤 말이 있어요.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제가 일일이 보고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대신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우리 그 귀한 아이들에게 그죠? 보르카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휴가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상한 이상야릇한 기러기들이 모여있대. 우리 이거 다 정상인 것 같죠? 다 깨매놓고 보면요, 다 이상야릇하다니까. 근데 그 이상야릇한 것이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있다니까. 그게 보르카에게는 휴가든이에요. 휴가든에 가면 지금도 보르카가 있대요. 우리 연구소 온 엄마들도 보면요, 내가 보니까 한결같아. 하나같이 다 이상야릇해. 내 마음에 드는 옆에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옆에들이 저를 보면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라. 서로 뭐 지랄하고 뭐 익하면서도 목이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싸우는 줄 알아요? 목이님도 이제 친해지니까 처음에는 뭐 벌벌 떠는 선생님 카디만은 이제 십몇 년 흐르니까, 아, 지난주에 내가 그 강의 때 자기 디스 좀 했다고 강의 끝나니까 말을 안 한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라. 나는 화가 났잖아요. 따지려고 불렀어. 근데 대꾸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대. 그래 네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내가 투명인간 대줄게 하고 바로 집에 가버렸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지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소중해요. 그죠? 모기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어느 날 모기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자기 돈 들여가 카메라 샀잖아. 그래가지고 촬영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녹음기 사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녹음하고 촬영해서 유튜브 올리고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미친년 아닌다면 못한다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었어. 니 혹시 살림은 한악하고 뭐 언니들이 있잖아요. 먼저 강의를 듣고 자고 이웃시는 언니들이 니 살림은 한악하고 뭐. 근데 저런 캐릭터니까 적하고 있는 거라. 그거 생각하면 정말 내가 엎드려 절해도 시원찮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제 이야기를 들으러 이렇게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자, 우리 아이들은 보르카처럼 우리가 다 모르는 연약함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래야 되죠. 우리 아들도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예요. 멀쩡하게 보이죠? 안 그래요? 근데 지가 자기 진단을 하고 지가 직접 정신과 가더라니까. 아빠 나는 성인 ADHD야 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저는 자폐 같아. 자폐. 아무리 봐도. 내 마음을 제대로, 강의 때가 아니면요, 일상대화에서 난 내 마음을 표현을 못해. 일상대화에서 계속 틱틱거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소 온 애들 내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꼬마들하고. 특히 우리 6학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얘는 한마디도 안 줘. 내가 말하면 뭐 지금만 왔나 오늘? 지난주에 나온다 카디고 오늘도 안 왔어? 뭐 하고 돌아다니나 몰라. 근데
근데 난 그게 너무 고마워요. 내한테 말대꾸하고 한마디도 안 지는 그게 너무 고맙다니까. 내가 한마디 한다고 막 주눅 들어가 삐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이게 아닌데 싶다니까. 근데 우리 연구소 애들은 저한테 전부 단련돼가지고 내가 뭔 지랄을 해도 끄떡도 안 해. 그게 너무 고맙다니까. 그래서 저는 존 버닝햄은 썸머일이 자기에게 큐가든 같았겠구나. 보르카에게는 큐가든이 있었던 것처럼 버닝햄 자신은 썸머일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살았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다 그죠? 큐가든 같은 어떤 공간, 어떤 사회, 어떤 이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그죠? 연결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혼자 잘 키우려고 하지 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저는 미친놈처럼 그죠? 자녀교육에 미친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잠순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안 되더라고. 공부 잘 시키는 건 이건 할 수 있어요. 난 좀 독하니까. 근데 행복하게 하는 건 내가 안 되더라고. 이웃이 필요하고요. 나도 상태가 좋아야 무슨 말을 하줘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면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나를 용기 있게 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책을 아이들하고 함께 늘 읽으면서 그죠? 자기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자기 이야기로. 엄마 자신의 이야기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저한테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옆에 애들 보면 책도 안 읽어주고 보낸다? 내보고 우야라고 그러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대신해서 집으로 돌아가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꼭 엄마 버전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용기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